제 이름은 박은순. 한평생 억척이라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온 일은 하고도 두 해를 더 넘긴 늙은이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제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스물 남짓한 어린 나이에 혼례를 올리고 채 3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황망히 앞세웠으니 그때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젖먹이 아들 지용이를 보면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건사해야 한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아들만큼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 유일한 삶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세상의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남의 집 식당에 나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고 동네 목욕탕 청소로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낮에는 시장 한 귀퉁이에 좌판을 버리고 앉아 생선이며 푸성귀를 팔았습니다. 손님들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제 옷까지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했고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쌓여갈수록 그리고 그 돈으로 지용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세라. 지용이 교육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시키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학교 준비물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 밤늦게까지 손수 만들었고 지용이가 받아오는 상장 하나하나를 벽에 붙여놓고 흐뭇해하며 눈물 짓던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을 고스란히 바쳐 키워낸 아들 지용이는 다행히도 제 속 한번 크게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성품도 온순하여 동네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이름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이제야말로 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아들 덕 좀 보며 편히 늙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수줍은 얼굴로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술렁였습니다. 아들이 택한 배필이라면 당연히 축복해줘야 마땅했지만 혹여나 그 아이가 제 금쪽 같은 아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시험이 될 저를 구박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앞섰던 것이지요. 며칠 후 지용이는 강혜민이라는 처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희고 뽀얀 피부에 눈매가 제법 선했고 부침성 있게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요즘 젊은 아이들답지 않은 싹싹함도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까지 어찌 그리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내내 예민이는 제 앞에 놓인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간간히 제 옷차림이나 집안 살림을 갑 매기듯 훑어보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용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연신 예민이의 좋은 점만 늘어놓으며 제게 잘 좀 봐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예민이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생활력도 강하고 저한테도 얼마나 헌신적인데요. 예민이 덕분에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마 나는 저 아이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린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예민이는 처음부터 제 경제적 능력을 시험하려는 듯 터무니없이 비싼 예물과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백화점 브랜드만 고집했고 신혼여행지도 평범한 곳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어렵게 얘야, 내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하단다. 조금만 눈을 낮춰주면 안 되겠니? 하고 사정이라도 할라치면 예민이는 금세 얼굴을 굳히며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초라하게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친구들 볼 면목이 있어야죠. 지용 씨도 제 마음 이해하죠? 라며 지용이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예민이 편을 들곤 했습니다. 엄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예민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 모습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나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요즘 서울 하늘 아래 집 한 채 구하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지용이와 예민이가 가진 돈을 다 합쳐도 번듯한 전셋집 하나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노후를 위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작은 과일 가게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 분신처럼 아끼고 가꿔온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를 정리하던 날 저는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의지해왔던 낡은 적금 통장까지 해지하고 나서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자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아들 지용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주며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지용아, 이 돈은 내 어미의 눈물과 피땀이 어린 돈이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사지만 이 어미의 평생이 담긴 집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디 이 집에서 예민이와 백년해로 하고 언젠가 이 어미도 내 그늘 아래서 편히 쉴 날을 만들어다오. 지용이는 제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노라고 반드시 효도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가 한낮 바람처럼 흩어질 줄이야.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내외가 그 집에 입주한 후 저의 불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민이는 신혼초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인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만들어간 밑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나가기 일쑤였고 어머님, 저희 입맛에는 너무 짜고 달아요. 앞으로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먹을게요라는 말로 제 성의를 매번 거절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민이는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고 일어나서는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청소나 빨래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식사 준비는 당연히 지용이의 몫이거나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지용이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엄마 신혼인데 좀 봐줘요. 예민이도 곧 직장 구할 거고 그러면 나아질 거예요라며 오히려 예민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예민이는 결혼한 지 반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커녕 지용이가 벌어오는 빠듯한 월급으로 명품 옷이나 화장품을 사들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제가 사준 가구와 가전제품들에 대한 예민이의 끝없는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서 집안 분위기를 다 망쳐요. 최신 유행하는 북유럽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데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TV도 화면이 너무 작아서 영화 볼 맛이 안 나요. 요즘엔 다들 70인치 이상
대형 TV로 본다던데. 마치 제가 돈 나오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렵사리 마련해준 그 집은 어느새 예민이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초라한 노인네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지용이는 그런 아내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예민이가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라며 저의 속을 긁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는 시커먼 멍이 하나씩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 하나뿐인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고 그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 위로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처절한 방식으로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죠. 그러다 모처럼 만에 시원한 비 소식이 들려왔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들러 지용이가 가장 좋아하는 싱싱한 갈치 몇 마리를 사고 예민이가 혹시나 좋아할까 싶어 달콤한 복숭아도 한 상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갈치조림을 만들고 이런저런 밑반찬들을 바리바리 챙겼습니다. 혹여나 예민이가 또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라며 제 성의를 무시할까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궁중떡볶이까지 특별히 만들어 두었죠. 그렇게 양손 가득 음식 꾸러미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러나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눈초리와 아들의 어색한 침묵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댕 경쾌한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힘주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예민아, 나왔다. 애미 왔다. 혹시나 안에서 듣지 못했을까 싶어 목소리를 조금 높여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시간이면 예민이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외출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낮잠이라도 깊이 든 건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녀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누군가 거실을 오가는 듯한 발소리도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민이가 안에 있구나. 내가 온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마치 제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이 순식간에 장대비로 돌변했습니다. 우산을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저는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강혜민, 이년아, 내가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장 문 열지 못해. 저는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빗소리와 뒤섞인 제 절규는 그러나
굳게 닫힌 문 안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안쪽으로는 분명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간간히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민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처참하게 비를 맞으며 문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악독한 계집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처절한 모멸감이 온 세포를 파고들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제 아들의 이름으로 사준 저 집안에서 며느리라는 것이 어찌 시어미에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지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턱은 딱딱 부딪혔고 온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사무치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1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는 조금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거세게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애지중지 싸들고 온 음식 꾸러미는 이미 빗물에 다 젖어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고 제 행색 또한 굳이 거울을 보지 않아도 얼마나 비참할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이웃 몇몇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독한 마음도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강혜민. 내가 오늘 나에게 준 이 수모, 이 치욕, 내가 반드시 내년의 뼈에 사무치도록 갚아주리라.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시간은 좋게 넘었을 법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지용이가 운전하는 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용이는 현관문 앞에서 흠뻑 젖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문 밖에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용이가 울부짖으며 저를 부축하려 팔을 뻗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자약하게 현관문이 사르륵 열리며 예민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손에는 방금까지 과자를 집어먹은 듯 기름기가 묻어있는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웬 비를 이렇게 맞으셨대요? 제가 거실에서 잠깐 졸았나 봐요. 초인종 소리를 전혀 못 들었지 뭐예요. 지용씨, 뭐해요? 어서 어머님 모시고 들어와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리세요.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위선적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 이성의 끝마저도 완전히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혜민,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마. 비에 젖어 일그러진 제 얼굴 위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저 악마 같은 계집에게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철보다도 단단한 제 결의의 증표였습니다. 지용이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턱이 덜덜 떨리며 온전한 문장 하나를 내뱉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예민이는 그런 저를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짐짝이라도 보듯 싸늘한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꼴 좋다는 듯한 조소가 희미하게 어려 있는 것 같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엄마, 일단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수건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옷부터. 지용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바로 세우고 불타는 듯한 눈으로 예민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시어미가, 내 남편을 낳아준 이 어미가 빗속에서 2시간 넘게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했던 그 순간에 너는 이 안락한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은 집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용이는 제 평생 처음 보는 무서운 모습에 질겁한 듯 어깨를 움츠렸고 예민이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민이는 금세 특유의 뻔뻔한 표정을 되찾고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깜빡 잠이 들었고 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바깥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더러 비 맞고 서 계시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 손에 몽둥이라도 들려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저 악독한 계집의 머리통을 내리쳤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용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지용, 너는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보이기나 하는 것이냐? 내 어미가 내 마누라라는 저 요물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냐 말이다. 저것이 정녕 내가 선택한 배필이란 말이냐.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지용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죠. 그 나약하고 무기력한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제 인생을 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희와 말 섞고 싶지도 않다. 김지용, 너는 내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라. 내가 이 집을 사라고 내 놈에게 쥐어준 내 평생의 피땀 어린 돈, 당장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아라. 그리고 이 집, 내 놈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 당장 팔아치워라. 나는 저런 악기 같은 것과 한 지붕 아래서 숨쉬는 것도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부르는 것도 전부 다 역겹고 소름 끼친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용이는 물론이고 여태껏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듯한 예민이의 얼굴에도 그제야 진한 공포와 경악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라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지용이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굳어버린 후였습니다. 내 놈들이 어디 가서 살든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든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내 마누라가 오늘 내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이 집을 처분하고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너희 모가지를 옥죄 것이다. 그때는 한치의 자비도 없을 줄 알아라. 예민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았는지 아까의 당당함과 뻔뻔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뭐든지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가증스럽게 눈물을 짜내며 제 앞에 엎드려 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겨워서 저는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값싼 동정 유발쇼에 불과했죠. 저는 이미 저 악어의 눈물에 수없이 속아왔던 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아들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몰아치는 폭풍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등대 삼아 험난한 바다를 헤쳐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도달한 곳은 처절한 배신과 모멸감만이 존재하는 절망의 무인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 박은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저 악독한 것들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놓고 저들에게 오늘 내가 겪은 고통의 100배, 1000배를 되갚아주리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 온몸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스며든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무섭게 저는 제 방 한구석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낡은 서류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았던 돈을 지용이에게 건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받아두었던 차용증서가 띠빠른 모습으로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무자 김지용은 채권자 박은순에게 일금 X억 원을 정의 차용하였으며 채권자의 변제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 비록 모자간의 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받아둔 문서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이제 저에게 있어 저 악독한 며느리와 나약한 아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정의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용증서를 마치 독립투사의 밀서처럼 품에 안고 날이 밝자마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의감 투철하기로 소문난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길고도 처절한 복수국의 막이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선잠을 잔 탓에 눈은 퀭했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해 본 적이 있었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며느리 강혜민이 제게 준 상처와 모멸감은 제 영혼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어떤 회유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리라고 말입니다. 변호사는 제 오랜 시장 친구의 하나뿐인 조카였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눈빛이 총명하고 일처리가 야무지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정중하게 저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부터 권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마주 앉아 제 기구한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용이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서름과 고생,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주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혼 후 예민이로부터 받아온 온갖 수모와 무시, 마지막으로 어제 겪었던 그 끔찍하고도 치욕스러웠던 2시간의 악몽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변호사는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묵묵히 경청해 주었습니다. 제 모든 하소연이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시고도 이렇게 이성을 잃지 않고 법적인 해결책을 찾으러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흐느낀 후에야 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품에 안고 온 은행거래 내역서와 차용증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마치 중요한 고문서라도 다루듯 신중하게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때로는 찌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늘게 떨리기도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들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특히 이 차용증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충분하며 아드님께서 어머님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 명의가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강제로 그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려주신 돈, 즉 대여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반환을 청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만약 아드님께서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즉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아드님 명의의 재산, 즉 그 문제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월급이나 예금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어머님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은 마치 한 줄기 서광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뿐인 아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싶지는 않은 것이 어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저들을 압박하고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크나큰 용기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어린 그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저렇게 인두겁을 쓴 악마 같은 며느리가 2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사는 꼴은 제 2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집을 처분하게 만들어서 제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고 저것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을 전해 들은 변호사는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몇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아들 지용이에게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정식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드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시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어머님의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했고 즉시 내용 증명 작성 및 발송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지용이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직접 통보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싸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지용, 내 어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다. 내 놈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하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적힌 대로 당장 그 집을 처분하여 내게 빌려간 돈을 깨끗이 갚지 않으면 나는 내 놈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내 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한 푼도 숨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내 마누라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아 쪽박을 차고 싶지 않거든 알아서 현명하게 처신하도록 해라. 전화기 저편에서 지용이의 숨막히는 듯한 침묵과 가쁜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예민히 그 애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엄마 앞에 데려가서 무릎이라도 꿇리고 싹싹 빌게 할게요. 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습니다. 기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더냐. 하지만 너희는 매번 내 선의와 인내를 배신으로 갚았을 뿐이다. 특히 내 마누라가 어제 내게 저지른 그 만행은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제 선택은 오롯이 내 놈의 몫이다. 내 마누라의 손을 잡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악연을 끊고 새 출발을 하든지 내게 더 이상 애원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과 어쩌면 어리석은 제 아들 지용이까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용이네 집은 그야말로 불구덩이와 같았을 겁니다. 예민이는 제가 정말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테니 그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며칠 후 초췌하다 못해 거의 해골 같은 몰골이 된 지용이가 제 집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앉은 아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마른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못난 놈이에요. 예민이도 지금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요. 제발 집만은 팔지 않도록 선처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엄마한테 평생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이 은혜를 다 갚을게요. 네, 엄마. 저는 그런 아들의 처량한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마누라는 어디에 두고 너 혼자 이 어미를 찾아왔느냐? 진정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고 싶다면 내 마누라가 직접 내 앞에 와서 내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찌 너 혼자 와서 이런 가증스러운 연극을 벌이는 것이냐? 지용이는 제 서리빨 같은 질책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용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강혜민이었습니다. 지용이가 저를 만나러 온 것을 알고
일부러 전화를 걸어 상황을 살피려는 속셈이겠지요. 지용이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예민이의 새된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더러 완전히 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내용 증명까지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머님이 그 집 살 때 돈을 좀 보태주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팔아치우고 길바닥에 내쫓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명백한 협박이고 공갈이에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저 뻔뻔함과 후안무치에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강혜민, 내 그 더러운 입으로 아직도 그런 망발을 짓거릴 정신이 남아있더냐? 내년이 시험이인 나를 비 오는 날 현관문 밖에서 2시간 동안 짐승처럼 세워두고 능욕한 그 폐악질은 조금도 심하지 않았고,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멸시했던 내 죄는 아주 가볍고 사소한 실수더냐? 저의 뼈를 때리는 듯한 일갈에 예민이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으나 이내 더욱 악의 받침 목소리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흥, 어차피 그 집 우리 지용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소송을 걸어봤자 그 돈을 다 받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피차 힘만 빼고 감정만 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쯤에서 적당히 물러나세요. 정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시면 지용 씨한테 매달 용돈이나 두둑하게 챙겨받으시면서 만족하시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저것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시도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것들은 이미 인간의 돌이나 염치 따위는 개에게나 줘버린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지용이를 향해 마지막으로 싸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똑똑히 들었겠지? 저것이 바로 내가 좋다고 물고 빠는 내 마누라의 천박하고도 더러운 본심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베풀 자비도 참아줄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오직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내 마누라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똑똑히 전하도록 해라. 내가 내 돈 한 푼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서 너희 두년놈들을 모조리 빈털터리 신세로 만들어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말이다. 그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아들을 제 집에서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물론 제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갈갈이 찢어졌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저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평생을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이 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린 후 한동안 지용인의 집에서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을 테지요. 예민이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법률 자문을 구하러 다녔을 것이고 지용이는 그런 아내와 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뾰족한 수가 있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명백하게 존재하는 차용증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강철 같은 복수 의지 앞에서 그들의 모든 노력은 그저 가련한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마침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지용이가 끝까지 제 요구에 불응한다면
저는 정말로 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터였습니다. 초조하게 전화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던 제게 마침내 지용이로부터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처럼 잔뜩 잠겨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절망과 체념의 무게가 수화기를 넘어 제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 말씀대로 그 집 부동산에 내놓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직접 파멸시키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주 잠시나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곧 냉정을 되찾고 쌀쌀맞은 어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어차피 시간만 질질 끌어봤자 결국 손해보는 것은 너희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대신 엄마, 저희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 이사갈 작은 집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집을 팔고 나서 엄마 돈을 다 드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가져도 안 될까요? 그걸로는 정말 단칸방 전세 하나 구하기도 빠듯하겠지만 그래도 지용이는 거의 울먹이다시피 하며 제게 마지막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들에게 베푸는 동정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뼈저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 집이 팔리고 잔금이 완전히 치러질 때까지는 기다려주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집값에서 내가 내 놈에게 빌려준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법정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정산해서 제할 것이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거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능력과 책임에 달린 문제이지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신경 써줄 의무는 없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용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최대한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신신당부했죠. 물론 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은 소유주인 지용이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매수인과의 가격 협상부터 시작해서 계약 조건 조율, 그리고 잔금 처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모든 과정은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조율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예민이가 또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계약을 방해할까 싶어 집을 보여주는 약속 시간에는 거의 매번 아들네 집에 들러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민이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일부러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거나 집안 곳곳에 사소한 흠집이나 단점들만을 교묘하게 부각시켜 이야기하며 구매 의욕을 꺾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이 집 말씀이세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아주 엉망이에요. 여름에는 덥고 습해서 곰팡이가 슬고 겨울에는 어찌나 외풍이 심한지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발이 시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위층에서는 또 어찌나 시끄럽게 구는지 밤낮으로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니까요.
그 가증스러운 꼴을 보다 못한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예, 너는 지금 집을 팔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그게 뭐냐? 손님들 앞에서 그따위로 경우 없이 굴 거면 당장 방구석으로 꺼지든지 못해. 제 불호령에 예민이는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지만 감히 대놓고 반항하지는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집의 장점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변 편의시설이나 교통 환경에 대해서도 마치 제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착잡하고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지용이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예민이는 안방 문틈으로 그런 지용이를 향해 연신 눈을 흘기며 분을 사귀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몇몇 구매 희망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저의 애간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제가 예상했던 시세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았기에 그 가격에 집을 넘기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의 일부를 건네받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든 지용이의 손은 마치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제 명의로 된 은행 통장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입금했습니다. 이제 한 달 후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나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저 악독한 며느리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지용이의 축 처진 어깨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내 놈들 이삿짐 깨끗이 정리하고 그 집에서 나갈 준비 마치도록 해라. 잔금을 치르는 바로 그날이 너희가 그 집에서 내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다. 지용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힘없이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 처량하고도 왜소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잠깐이지만 연민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그 미약한 감정을 떨쳐버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전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동정심이나 자비 따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오로지 제 피땀 어린 돈을 온전히 되찾고 저를 인간 이하로 능멸했던 그 괘씸한 며느리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파멸해 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 지용이네 집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길고도 짧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용이와 며느리 강혜민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그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예민이는 아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용이를 들들 볶아댔을 겁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마누라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벌벌 떨기나 하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당신이랑 끝인 줄 알아. 등등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겠지요. 지용이는 또 그 나약한 성정대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예민이의 히스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죄인처럼 숨죽여 지냈을 테고요. 저는 그들의 불행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끔 지용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짐은 얼마나 쌌는지 등을 건조하게 물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예민이의 앙칼진 고함 소리는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예민이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지용이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대더니 그것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헬쑥한 얼굴의 예민이가 저희 집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값싼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가증스럽던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 생각이 짧았고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려는 예민이의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악어의 눈물에 몇 번이나 속았던가요? 저는 싸늘하게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그 더러운 눈물로 나를 또다시 기만하려 들지 마라. 내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아직도 그런 연극에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내가 비를 맞고 현관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다.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 그 값싼 동정 유발은 집어치우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제 단호한 거절에 예민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더러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여자시잖아요.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바락에 가까운 절규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같은 여자에게, 그것도 내 시어미에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은 너 자신이 아니더냐? 라고 일갈하며 현관문을 매정하게 닫아버렸습니다. 예민이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아는 친척들이나 예전 시장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저를 설득해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민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이중성과 악랄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민이는 아들네 집에 남아있던 가재도구들 중 제가 예전에 보태주었던 몇몇 갓나가는 물건들을 몰래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려다 지용이에게 발각되어 크게 싸웠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예민이라는 인간의 바닥을 확인하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지용이 계좌로 입금된 매매 잔금에서 제가 빌려주었던 원금과 가동안의 지연 이자까지 단 한 푼이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송금받았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지난 세월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모아온 제 피 같은 돈이 저 악독한 것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온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지용이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다. 내 돈도 모두 회수했으니 너희와의 악연도 이것으로 끝이다. 약속한 대로 정확히 사흘 뒤가 너희가 그 집에서 짐을 빼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그 집에 찾아가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니 단 한 개의 못자국이라도 더 남기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런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나는 너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사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던 그 녀석에게, 아니,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에게 등을 돌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누라 데리고 내 능력껏 한번 잘 살아보아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 도움을 구걸하거나 손을 벌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은 비수처럼 차갑고 매몰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 자신을 지키고 어쩌면 언젠가 지용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남겨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지용이와 예민이가 그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가야 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들네 집,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예민이가 마지막 발악으로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숨겨놓는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눈으로 똑똑히 그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광경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마침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이미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인부 두어 명이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반응이 없자 저는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김지용, 강혜민, 당장 문 열지 못하겠느냐? 약속한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났다. 제 고함 소리에 그제야 문이 빼꼼히 열리며 잔뜩 부은 눈에 퀭한 얼굴을 한 지용이가 힘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아직 잠옷바람인 듯한 예민이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짐도 다 못 쌌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지용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줬다. 더 이상은 단 1분 1초도 기다려줄 수 없다. 당장 인부들 들여서 짐 싸기 시작해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집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내가 경찰을 부르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너희를 불법 점유로 고발할 것이다. 제 서슬퍼런 위협에 지용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이삿짐 인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하자 예민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었습니다. 못 나가. 나는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 이건 다 저 악독한 시어미 때문이야. 저 여자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라고. 여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내지 않고. 예민이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 던지려 했고 인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민이의 추태를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며 인부들에게는
아랑곳하지 말고 짐을 계속 싸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살림살이들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었습니다. 예민이는 제가 결혼할 때 지용이에게 해준 고가의 가전제품들이나 폐물들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며 이삿짐에 챙기려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수로 해온 거니까 당연히 내 거예요. 어머님은 손댈 자격 없으세요.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미리 준비해간 물품 목록과 영수증들을 꺼내 보이며 어떤 것이 제 돈으로 산 물건이고 어떤 것이 예민이의 것인지를 인부들에게 명확히 구분해 주었습니다. 예민이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한 듯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친 소동 끝에 마침내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이삿짐이 트럭에 모두 실렸습니다. 예민이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트럭 옆에 멍하니 서 있었고 지용이는 그런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때 번듯한 아파트의 주인이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꼴 좋다. 이제라도 내년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김지용, 너는 내 어미에게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트럭이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살림을 싣고 떠나자 저는 텅 빈 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제 평생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던 그 공간은 이제 싸늘한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못자국만이 휑하니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먼지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시원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허탈감, 그리고 아주 작은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았고 악연을 끊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집의 현관문을 제 손으로 직접 잠그고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지긋지긋했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처절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용이와 예민이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제게는 꿈결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들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습니다. 아들네 집을 처분하고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저는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동네에 아담한 빌라 한 채를 얻었습니다. 비록 예전 아파트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가꾸고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설렘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서 그토록 무겁고 지긋지긋했던 짐을 벗어던졌다는 해방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을 때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숙면을 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며 가슴 졸일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새삼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집안을 제 취향대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예민이의 타박 때문에 들여놓지 못했던 소박한 원목 가구들을 사고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난초와 제라늄 화분들을 가득 들여놓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책꽂이를 놓고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채워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집안을 쓸고 닦으며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기와 생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돌려받은 돈의 대부분은 안전한 은행에 예치해두고 일부는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한 저 자신을 위해 가끔은 평소 가보고 싶었던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예쁜 옷이나 작은 액세서리를 구입하며 소소한 사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더 이상 예민이의 악다구니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고 지용이의 무능함에 속을 끓일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과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노인복지관에 나가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나 민요 교실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비슷한 연배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어느새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박은순 여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지용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던 터라 내심 걱정되기도 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용이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 들어가는 듯 힘이 없었고 말끝마다 깊은 한숨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예민이와 함께 어렵사리 구한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열악했고 예민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용이에게 모든 불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바가지를 긁어댔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매일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예민이는 심지어 지용이 몰래 얼마 되지 않는 살림살이까지 팔아 자신의 용돈으로 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용이는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제게 은근히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용아, 내가 선택한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여자다. 이제 와서 내게 그런 하소연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마누라는 내가 책임지고 건사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련다. 그러니 다시는 내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제 냉정한 말에 지용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어미로서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용이가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더 단단해져야만 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용이와의 통화 이후로도 한동안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그들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하며 제 일상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손수 만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키워나갔습니다. 제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응어리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혜민이라는 그 악독한 계집에 대한 마지막 미련 아니 어쩌면 일말의 궁금증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제가 거실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의 예민이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사이에 그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푸석해져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옷가지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문을 열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계집이 또 무슨 꿍꿍이로 나를 찾아왔는지 그 속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자 예민이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이 못난 년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였습니다.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더냐?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의 시작일 뿐이냐? 제 차가운 질책에 예민이는 더욱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제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은 다 자업자득이에요. 지용 씨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면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옥 같아요. 어머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발이라도 닦아드리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네, 어머님. 저는 가만히 예민이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 후회의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지금 그녀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았다면 과연 그녀가 제 앞에 와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혜민,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내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내가 내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았지만 너는 매번 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 버렸지. 기억하느냐? 내가 비를 맞으며 내 집 현관문 앞에서 2시간 동안이나 애타게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따뜻한 방 안에서 나를 비웃으며 철저히 외면했었다. 그때 내가 내게 안겨준 그 깊은 절망과 모멸감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금 흘리는 그 어떤 눈물로도 그 어떤 후회의 말로도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죄악이다. 제 단호한 말에 예민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내 남편 지용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찾아와 구차하게 동정을 구걸하거나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도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도 추호도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내가 내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일 것이다. 예민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이내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체념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을 테지만 그 지푸라기마저도 제가 가차없이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예민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힘없이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동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베푸는 값싼 용서는 결국 저 자신과 제 아들 지용이 그리고 어쩌면 예민이 자신에게까지도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예민이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후회가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던 강예민이가 제 집 문턱을 넘나들며 마지막 발악을 하던 그날 이후로 또다시 서너 달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간의 소용돌이 같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찾은 평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뜨고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서의 교실에서 먹을 가라화선지에 난을 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고 새로 사귄 벗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누는 정담은 제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림자처럼 아들 지용이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단칸방에서 예민이와 함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는지 혹여나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하지는 않을는지 어미로서 차마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굳게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섣불리 그들의 삶에 다시 개입하여 지난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는 않으리라고. 그저 묵묵히 시간이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들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혹독한 가르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갑게 옷깃을 파고들던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 연속극에 막 빠져들려던 참에 현관문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지용이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야위고 수척해진 모습,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듯 깊게 팬 눈두덩은 그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짐작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처참한 행색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예전에 그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철부지 같은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난 늙은 나무처럼 그의 전신에서는 깊은 고뇌와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굳게 잠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용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힘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다가와 예고도 없이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정수리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들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와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큰 심적 고통 속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번민을 거듭했을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지용이가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꾹 다문 입술 사이로 애써 참으려는 듯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리고 예민히 그 사람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못난 놈입니다. 어머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고 제 가정을 지킬 능력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늘 같으신 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사랑과 끝없는 희생을 너무나도 어리석고 철없이 배신했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지용이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날 제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던 예민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깊고 처절한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마지막 절규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지용이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아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으며 제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모질고 어리석었던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분노와 원망마저도 봄눈 녹듯 서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과오를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이 순간을 말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절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제 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용이는 아주 한참을 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고 나서야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 너머로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민히 그 사람과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저같이 무능력하고 볼품없는 남자와는 단 하루도 같이 숨쉬며 살 수 없다면서
며칠 전에 마지막 남은 짐까지 모조리 챙겨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붙잡을 용기도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강혜민 같은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여자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지용이의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녀에게 지용이는 그저 자신의 허영과 사치를 충족시켜줄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예민이는 지용이가 아닌 지용이의 배경, 즉 제가 가진 얼마간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다. 제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오히려 그 편이 100번, 1000번 더 잘된 일이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제라도 내 손으로 끊어냈으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제 말에 지용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떤 결연하고도 후련한 빛이 희미하게 남아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불러온 이 모든 비극에 대해 저는 평생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부터라도 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그 모든 죄와 빚을 제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지용이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희고 곱던 아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저는 그 손에서 그 어떤 명품 시계나 반지보다도 더 값지고 진실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그렇게까지 굳게 마음을 먹었다니 이 늙은 어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구나. 지난날의 모든 쓰라린 과오들은 이제 그만 깨끗이 강물에 흘려보내고 앞으로는 오직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내가 이 어미 앞에서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는다. 내가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 어미도 더 이상 너를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선택과 책임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특히 어리석은 여자에게 의지하거나 그릇된 욕망에 눈이 멀어 너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알겠느냐? 그날 이후 지용이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다니던 번듯한 회사가 아닌 집 근처의 작은 인쇄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직하여 매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쥐꼬리만 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작고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 비로소 안전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방에는 변변한 세간 하나 없었지만 지용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집을 찾아와 제가 미처 손대지 못했던 집안의 무거운 짐을 옮겨주거나 망가진 문고리를 고쳐주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때로는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사들고 와서는 서투른 솜씨로나마 제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살갑게 애교를 부리거나 철없이 응석을 부리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는 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놀라운 변화가 한없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가 이토록 혹독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들었다는 사실이 어미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였습니다. 저와 지용이의 관계는 분명 예전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니었고, 지용이 역시 더 이상 어머니의 넓은 치마폭 그늘에 숨어 세상의 어려움을 회피하려 드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이해하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건넬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모자 관계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웠으며 수많은 눈물과 상처를 동반해야 했지만 어쩌면 이 모든 모진 시련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값지고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길고도 통쾌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지만 저와 제 아들 지용이의 아직 끝나지 않은 새로운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힘차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는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눈부신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가슴 깊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